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과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치를 강조한 만큼 여야가 추경을 놓고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추경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나라 살림 방향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양호 IST 기업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지금 국회를 찾아가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두 분 들으셨을 텐데 전체적인 연설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양호 의원? 취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갔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해설집 네.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 봅니다. 취임사에서는 자유라는 말이 35번이 나왔는데 그럼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어떻게 갈 거냐는 어떤 해설집 같은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10번, 위기를 9번, 그다음에 초당적 협력, 협치 이런 것들이 8회가 지금 중복돼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얘기를 하면서요. 예. 결국은 한 줄로 표현을 하면 기본 가치에 충실하자. 자유라는 기본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네. 그리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우리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예, 그 취임 연설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개혁할지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금. 두 번째는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 노동.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세 가지 좀 큰 어떤 개혁의 우선순위를 제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추경 관련돼서 국회 예. 협조를 구하는 연설이 있었는데요. 음. 추경 관련돼서 국회 협조를 구하는 연설은 사실 이거는 듣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심의를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 심의를 요청을 하면서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 현실에 맞는 정부안을 만들었으니까 국회는 부디 이 정부안을 많이 수정하지 않고 조금만 수정해서 잘 통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멋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회 추경 또는 예산안 때 국회 시정연설의 의미입니다. 네,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중에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이제 강조했다. 이게 이 세 가지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양호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들인데 이걸 어떤 구체적인 경우와 연관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연금, 노동, 교육 어떻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임사에서 볼 때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예. 거기서 지금 어떤 공감대를 이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섹터가 지금 노동, 교육, 이렇게 연금까지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어떤 이정표를 네. 꼭 내놓기 위해서 사실 이런 얘기들은 취임사에 당겨도 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얘기들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협치를 당부하면서 얘기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게 처칠과 애틀리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영국 정부예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총리 부총리를 했고 애틀리는 영국 국민들이 뽑는 20세기 최고의 지금 총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협치를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주고 지금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의 하나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의 관계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양분화되는 부분보다는 예. 협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 방점이 많이 찍혔던 시정연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영국 2차 대전 후 보수당의 처칠 그리고 노동당의 네. 애틀리가 협의를 해서 서로 위기를 돌파해 나갔던 사례를 들었는데 저는 그 수석위원님, 연구위원님 말씀 중에 연금 노동 교육 중에서 노동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다. 이게 어떤 의미로 앞으로 정책화될까가 조금 궁금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된다 그러면 노동 개혁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일반 국민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게 교육 노동 탄력성을 높인다는 거냐? 아니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높여주겠다는 거냐? 어떻게 이게 나올까요? 이 사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큰 틀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해서 이 취임 국회 시정연설 속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예. 그 전에 했었던 윤석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강조했던 그런 노동 개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노동에 좀 탄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임금 체계가 예. 임금 체계가 이런 좀 이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임금 체계가 아니라 연공서열식으로. 그렇죠. 연공서열식의 그런 임금 체계가 아니라 좀 더 이 직무 형태로 임금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후보 시절에서는 했었는데요. 대통령 당선 이후와 또 후보 시절은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한 얘기로만 본다면 노동 시간의 탄력성이라든지 직무급, 직무에 충실한 급여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정책으로 나타날지가 좀 주목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바로 머리에 떠올리는 게 ILO에서 만든 ILO. 그런, 노동의 여러 가지 그런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들에 그런 가겠구나. 예. 또 이제 뭐 사측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등을 조금 완화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조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 예. 지금 뭐 사측과 노측의 뭐 대표자들 특히 시장의 뭐 관계자들을 소통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이제 추경 오늘 시장에서 설명을 했고 민주당에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서 14조 원을 더 늘리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와 민주당 여야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민주당이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왜 억울하다는 거? 억울해한다라는 것이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1차 추경안이 나오고 2월달에 1차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예. 그때 민주당은 굉장히 좀 대폭 추경을 하려고 했었죠. 1차 지난번 1차, 때. 예, 네. 2월달에 했었던. 예. 근데 그 대폭 추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근데 기재부가 돈이 없다. 그래서 뭐 국채를 한 뭐 그렇죠. 10조 원 정도 발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국채 10조 원 발행하더라도 예. 뭐 추경 규모는 뭐 20조 원이 절대 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한 16조 원인가 추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3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기재부가 50조 원 이상 돈이 초과세수가 남는다. 초과세수가 나온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때부터 한 50조 원 정도 추경을 할 테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달성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것이 달성이 됐고 예. 어떻게 달성이 됐냐면은 전혀 예상치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세수가 50조 원 이상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이 초과세수를 통해서 부채도 지지 않고 5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할 수가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3개월 전에 초과세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으면 우리가 그 돈을 썼을 텐데 왜 지금 갑자기 50조 원이나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다음 정부가 쓰게 하냐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정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네. 뭐 이해는 됩니다만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국민들이 이것은 원하는 대로 추경 규모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여야가 잘 그야말로 협치를 해서 그 규모를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됐으니까 민주당이 14조 원 더 늘리자는 것은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늘리자는 겁니까? 국힘이 주장한 게 비해서? 그러니까 추가 세수가 53조 들어가니까 추가 이제 추가 세수가 나오면 일단 국채 상환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국채 상환에 쓸 돈 조금 남겨놓고 갚지 그거를 말고. 예호를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국채 상환 한 10조 정도 들어가니까 그걸 빼서 이쪽으로 쓰면 14조 금방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53조 중에 대략으로 하면 44조를 추경 재원으로 하면 저 국채 발행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뭐 각 뭐 소위나 그다음에 결산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제 논란이 확 붙을 거예요. 증인 불러라, 뭐 저 2차 간부 와라, 뭐 마라. 왜냐하면 추가 세수에 대해서 지금 뭐 오차율이 작년에 21%, 올해 15% 뭐 그러니까 재작년에 20% 15%씩 나는 건 뭐 니네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라. 왜 그랬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재미난 현상은 진짜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지금 이제 초기 이제 인선을 보면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총리, 비서실장,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가 지금 다 기재부 또는 경제기획원 사람들로 쫙 차요. 전부 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정권에서는 지금 뭐 경제수석 같은 데는 교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총리를 갔었잖아요. 예. 그때 김동연과 홍장표 간의 이 치열한 싸움.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전 경제수석관. 경제수석 그런 모습들이 사실 시장 신뢰를 얻는데 조금 실패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형성을 해서 나갈 확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 네 분 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은 논쟁은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기재부의 뜻대로 갈 것 같습니다. 기재부 뜻대로 반영이 그대로 될 것 같다. 그럼 민주당이 더 늘리자는 것은 조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네, 좀 그렇지만 뭐 굉장히 싸움은 굉장히 할 거고요. 사실 요번에 뭐 추경을 깎자 뭐 이러면요. 뭐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중간선거까지 이거 갖고서 굉장히 트집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뭐 추가 세수라든가 지금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이 뭐 경제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굉장히 고도화된 정치의 문제로 지금 전환되는 게 있어서 좀 씁쓸한 말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경제 상황 설명하는 거 보면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를 잡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2차 추경이 이렇게 통과된다면, 정부 안대로 통과된다면, 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좀 더 늘어난다면 이 물가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뭐 이론적으로는 돈이 풀리면 물가는 그만큼 들썩인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그 초과세수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하자면은 초과세수가 갑자기 어떻게 50조 원이 생겼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상당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월 달에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2월 달에 예측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 작년 국세 수입이 344조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국세 본 예산이 34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올해 국세 수입이 조금 한 1조 원 가까이 덜 거칠 거라는 것이 올해 본 예산이에요.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작년 경상성장률이 한 6.9%거든요. 올해 경상성장률이 한 6% 정도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경상성장률이 뭐 한 7% 가까이 온 상황이 있었고, 근데 작년에 경상성장률이 높으면은 작년에 있는 소득에 대한 세수는 올해 상당 부분이 늘어요. 그렇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법인세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정도 후행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경상성장률이 한 6% 정도 되면은 당연히 세수는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경상성장률이 6% 이상인 상황에서 올해 국세 수입액이 작년 국세 결산액보다도 오히려 줄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초과세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2월 달에는 예측이 가능했죠. 왜냐하면 2월 달이면 작년 결산은 나오지 않아도 세입세출 마감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초과세수를 예측 안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님은 지난 2월 1차 추경을 짤 때쯤에는 이미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늘어날 게 확실해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 뭐 국회에서 계속 따져본다니까 왜 따져본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치 문제가 되고요. 네. 지금 뭐 오차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15%대가 되는데 좀 이제 보수적으로 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뭐 이제 사실 뭐 정권 교체를 생각해서 뭐 그때는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많은 거기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렇게 움직일 정부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조가 지금 긴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계속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얘기를 경제점검회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오롯이 녹여 들어간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추가 세수에 뭐 지금 뭐 오차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뭐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빠르게 신축 보상 지원을 한다 그러면 초기에 좀 뭐 어차피 쓸 돈이면 조금 더 많은 양을 1, 2분기에 뭐 전반기에 실행을 하고 예산을요? 그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집행을 하면서 회복의 토대를 만들겠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지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일부 뭐 국정 어떤 경제 정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난주 후반 회의에서. 그러면 한국은행이 우리 뭐 재정으로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통화 정책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에서 벌써 우리 한국은행도 0.5% 포인트 기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결정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그러니까 물가만 보면 당연히 금리 올려야죠. 그런데 지금 경제 성장 지금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런 경제 성장에 물가를 올리면 이건 찬물을 끼얹는 거여서요. 예.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상황에서 무조건 물가만을 잡아야 된다, 또는 무조건 경제 성장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 어느 한쪽으로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이 모순에 있다라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만약에 물가가 아니라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어떤 지금 서민들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계부채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한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이런 두 가지 정책을 언뜻 보면은 모순돼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상반되는 정책을 한꺼번에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런 거네요. 자, 이 나라 살림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주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꼭 지켜야 될 지침을 추가로 보내서 각 정부에 10% 재량 지출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주장이고 지침입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똑같은 표현이 나왔던 게 2008년하고 2010년도예요. 2008년과 2010년? 재량적 지출의 총액 대비 10% 의무적 구조조정. 이게 문서화돼서 나는데 문서화 안 되더라도 항상 10%는 무조건 시작입니다. 그러면 되게 어떻게 사실은 10%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깎아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마른 수건이 이제 뭐 터지게 생겼어요. 우선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데 재량 지출은 뭡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재량 지출이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나가는 연금이라든가 뭐 이제 뭐 그냥 쭉 나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량 지출은 이제 뭐 어디다 인프라를 만든다, 뭐 또는 뭐 사람을 더 늘려야 되겠다 등등이 하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뭐 전체적인 뭐 국토개발까지 다 뭐 전체적으로 보는 기재부에서 잘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손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왕왕 이제 인건비를 조금 손대는 부분, 인건비를 그 다음에 이제 국세 및 세외 수입을 좀 확충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데요.
10%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데 10% 이상입니다. 최소 10%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해서 이제 내야 되는데 뭐 내년 뭐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도 이제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원가 주택이라든가 뭐 군인들 병역 이 병역 네. 이 병사들 봉급 인상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뭐 국민 기존 생계비 이제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은 사실 뭐 10% 이상을 줄여도 굉장히 빡빡한 그런 부분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기재부에서 굉장히 많은 독려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상민 의원님 어떻습니까? 재량 지출 최소 10% 절감하라. 이러면 어떤 부분을 정말 충격이 좀 있는 그런 지침인지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구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산안 편성 지침이 매년 발표가 돼요. 예.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에 작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재량 지출 10% 감축이 있었고요. 재작년 예산안 편성 지침도 재량 지출 10% 감액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그래요? 연례적으로 있는 표현인데 예. 근데 뭔가 좀 이미지가 윤석열 정부 하면은 좀 더 이 예산을 더 많이 감축을 많이 할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유독 재량 지출 10%가 예산안 편성 지침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크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연례적으로 했었던 일인 거고요. 그래서 이 재량 지출 10% 감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예. 뭐 판공비 같은 거, 뭐 여비,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그런 법적 의무 지출은 뭐 줄일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이다 보면은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줄일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우리 최영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줄이는 거? 인건비 줄이는 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출 구조 조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뭐 지출 구조 조정이 없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예산을 늘린다라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지출 구조 조정할 거라면은 저는 관료한테 그냥 재량 지출 10% 줄여라고 이렇게 브로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특정 부문을 정치권이 정확히 말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가부 예산을 줄여라 아니면 교육부 예산을 줄여라 복지부 예산을 줄여라 뭐 교통부 국토교통부 예산을 줄여라라고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이 위에서 이 예산을 줄여라라고 했을 때 관료들이 줄일 수가 있지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알아서 10% 줄여라라고 했을 때 관료들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결국 줄이는 것은 뭐 판공비 조금 한 5% 흉내만 내고 6% 정도 말겠네요, 줄이는 거 자칫하면.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지출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 의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사업명을 관료에게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본인이 져야죠. 왜 관료가 정치적인 책임을 집니까? 예산을 줄였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을 관료는 질 수가 없어요. 이게요. 예. 지금부터 9월 2일 날 이걸 내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 편성. 예, 시한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짜서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10% 다 내놓으면요. 마지막에 가면 한 30% 깎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부모급여를 100만 원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네. 공약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거를 뺀다 그러면은 그걸 빼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이제 이 여력이 생기는데 네. 제가 그걸 빼는 거를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빼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지침과 또 여야 정치권의 합의 등들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9월 1일 자정까지는 계속 넣거니 빼거니 또 위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방향은 이렇게 놓고서 시작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방향은 재량 지출 최소 10% 줄여라. 우리 지침을 내렸으니까 각 부처가 어떻게 짤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이번 추가 지침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동시에 내려갔거든요. 대표적인 공약을 그렇게 들었어요.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말씀하신 부모 급여 지급.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이번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한번 어떻게 이상민 의원님, 요 내년 반영해야 될 대통령의 공약 관련 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연금, 병사 봉급, 부모 급여.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요. 네.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공약을 뭐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관료들한테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난감한 상황을 관료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단계적인 단계적. 이게 단계적인 요 공약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도 관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능해요. 그러니까 공약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닌 형태로 살짝 이거 바꾸는 건데요. 그 살짝 바꾸는 것이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연금이 30만 원을 40만 원 올리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말을 했잖아요. 네. 이 40만 원이 내년부터 당장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매년도에는 얼마까지 오르고 매년도까지 얼마 올라서 5년 내로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병사 월급 굉장히 크게 증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얼마 올리고 언제까지 얼마 올려서 예. 5년 동안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관료가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상민 의원님 말씀대로 병사봉급도 병장 기준으로 200만 원을 공약했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상민 말씀대로. 근데 그 단계적인 인상, 병장 봉급 200만 원. 인수위 때는 이제 2025년입니다. 3년 후에요. 200만 원을. 네. 그것도 단계적으로 한다는데 그 자체도 약간의 후퇴라는 반발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정말 지켜야 될 거냐? 이런 또 반발도 많아요. 이러면 모든 재량 지출을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예. 또 공약은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나라 사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개인적으로는 저 다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라는 중병을 앓다가 일어났거든요. 예. 그럼 중병을 앓다가 일어나면 우리가 거기서 뭐 바로 뛰어나가서 놀 것 같은데 예. 딱 병 걸리기 전으로 딱 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 경제라는 게. 그럼 지금 이거를 막 주입을 해서 흔들어서 지금 뭐 일어나면 그다음에 뭐 조금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뭐 소화가 안 되면 죽도 먹고, 네. 그러한 단계적인 발판을 갖고 가야지. 네. 야, 병사봉급 민상하고 200만 원씩 주고 부모급여 지급하고 그러면요. 저 같으면 뭐 군대 재입대하는 게 훨씬 더 수입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받죠? 월급 200만 원, 한 300만 원이면은 뭐 굉장히 좋은 뭐 일단 직장이 될 것 같은데요.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네. 군인은. 그렇죠. 거기다가 2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냥 200만 원이 아니고. 거기다 부모니까 부모 급여 100만 원, 그럼 300만 원. 부모급여까지. 그러면은 굉장히 좋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나라의 살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논란은 제가 보기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 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장 월급 단계적 인상, 예고한 단계적 인상도 변화의 가능성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단계적 인상도 뭐 아주 스트릭트하게 보면 그거는 후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변화가 없는 거에 비하면은 그것도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 단계적 변화를 통해서 이게 조금 더 빨리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늦출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조금 더 모으고 그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 단계적 시기와 금액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규모와 시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복지 공약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IST 기업정책연구원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